안녕하세요. 구국가 조옥현입니다. 문학 수업 문3 이번 주 온라인 클래스 시간 3시간 동안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하는 3시간 부분은 이제 시험 범위에 바로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니까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한 번에 시험 공부 끝낼 수 있도록 잘 듣길 바랍니다. 선생님 맡은 부분은 요번에 그 한국문학의 역사가 길죠. 뭐 상고시대부터 해가지고 신라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그다음 고려시대, 조선시대 거쳐서 어, 개화기 시대, 그다음 일제강점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맡은 부분은 개화기 일제강점기 시대의 문학을 이제 대표적인 작품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작품을 배우면서 이번에 이제 배울 작품은 일제강점기 때 쓰여졌던 대표적인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쉽게 시여진 시를 배울 텐데 이러한 시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이 작품을 이제 감상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열기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시다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적 상황이 중요하겠죠.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의 현실인식과 자, 당시의 시대 상황이 암울했겠죠. 일제강점기니까 답답하고 그러면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건데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였으니까 절망적으로 인식했겠죠. 네, 이 당시에 쓰였던 시들이 거의 어떤 현실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작품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윤동주의 시에 가장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아성찰이죠. 자아성찰. 그래서 자아성찰적 태도를 이해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느냐, 현실은 어떻게 돌아보며 스스로는 어떻게 돌아보느냐, 우리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우리가 안 살아봤지만 그 당시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띄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래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시 낭독을 끝냈는데 보면 윤동주 시인의 그러한 절절한 그 당시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담담하게 풀어냈지만 그 안에 이제 담고 있는 고뇌라든지 시대에 대한 어떤 걱정, 민족에 대한 어떤 사랑, 스스로의 삶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시입니다. 자, 이 작품 일단 먼저 그 제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쉽게 씌어진 시. 시를 쉽게 썼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 아직까지 제목의 의미가 본문을 보지 않았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시는 시인데 쉽게 쓴 시 같아. 그 정도로 일단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제목의 의미는 이제 본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미가 드러나니까 같이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해나라.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다. 자, 창이 있어요. 방에 창이 있고 창 밖에 이제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방 밖에. 시적 화자는 창 안쪽에 이제 방 안에서 뭔가 있겠죠. 앉아가지고.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자, 외부 세계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어떤 밤비가 내리는 시간적 배경이죠. 시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밤입니다. 밤. 밤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기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암울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암울한 시대. 일제강점기의 시대니까 암울한 시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시가 밤이겠죠. 자, 암울한 시대에 비까지 내리니까 오늘 선생님 영상 찍고 있는 이때도 비가 좀 내리는데 매우 좀 우울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밤비 하면 암울한 시대, 우울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외적 세계, 창밖에 있는 비 내리는 세계에서 안으로 들어오죠. 자, 카메라가 있다면 일단 카메라를 가지고 이 창밖을 찍겠죠. 밤비가 내리는 요 상황을 찍을 거예요. 뭔가 암울하고 뭔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카메라가 이제 어디로 방 안쪽을 비치겠죠. 방이 어디입니까? 육첩방. 자, 이 윤동주가 앉아 있는 요 방이 육첩방입니다. 자, 육첩방이 뭐냐 하면 우리 어휘푸에 나오는데 이쪽에 보면 나오죠. 일본식 다다미 6장을 갖다 놓은 방 되어 있습니다. 다다미 방입니다. 다다미 방. 다다미라고 해서 직사각형으로 된 어떤 장판 같은 거 있어요. 그게 한 6개 정도 깔리는 작은 방입니다. 육첩방이라 했으니까 다다미 방이니까 어디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공간적 배경이죠. 공간적 배경.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자, 일본에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일본 유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일본 유학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 시 공간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일련이 되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카메라가 창밖에 비 내리는 상황을 찍다가 윤동주가 있는 그 방을 찍겠죠. 좀 더 큰 세계에서 안쪽으로 좀 더 좁아져서 이제 카메라를 포커스를 좀 더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는 거겠죠. 그 외적 세계를 보다가 이 방안을 봤다라는 거. 더 나아가면 뭐까지 보겠습니까? 자, 외적 세계, 즉 바깥 세계에서 방 안을 보겠죠. 방 안을 봅니다. 방 안을 보면 좀 더 이제 작아졌죠. 보는 게. 그 방 안에서 이제 뭘 보겠습니까? 이제 나를 보게 되겠죠. 나. 뭔가 감이 오죠. 큰 외부 세계를 보다가 이제 방안을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에게 집중해서 이제 시를 써 나가겠죠. 순서입니다. 일련의 순서. 그 바라보는 순서입니다. 외적 세계, 방안, 그다음 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넘어갑니다. 자, 여하튼 지금 일본에서 시적 화자가 유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의 시인인 윤동주는 이 시의 시적 화자하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시적 화자하고 윤동주는 일치가 됩니다. 작가랑 시적 화자랑 일치가 안 하는 시도 많지만 이 시는 지금 윤동주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우리가 윤동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 넘어갑시다. 2연 가봅시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 자, 천명은 이제 하늘에서 내린 명령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명령. 근데 이 하늘에서 내린 명령이 바로 뭐다? 시인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아무나 될 수 없다.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하늘의 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슬픈 명령이다. 슬픈 명령. 자, 쉽게 얘기하면 시인은 슬픈 하늘의 명령을 타고난 사람이다라는 이 시적 하자의 시인관이 엿보이는 구절입니다. 시인관. 시인을 어떻게 바라면 시인은 어떤 존재냐? 시적 하자에게 시인은 슬픈 하늘의 명령을 타고난 사람이다. 왜 그럴까? 자, 윤동주의 시인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윤동주는 이 시인을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계의 아픔을 쓰다듬으면서 노래하는 사람을 시인이라 생각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인간을 위해, 여기서 인간은 이제 민족이겠죠.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시대의 아픔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즉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시대적 아픔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시인이 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시인, 뭔가 연결 안 되죠. 시인은 우리가 시들을 다 봤지만 시들은 다 이타적이고 어떤 순수한 양심의 세계를 노래하고 순수한 어떤 아름다운 세계를 노래하는 게 시인이잖아. 맑고 영혼이 맑은 사람이 시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적 하자도 그런 시인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시대의 아픔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 시인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슬픈 천명이다. 슬픈 천명. 자,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요거 이제 다시 얘기하면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인은 슬프죠. 그래서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나도 안다. 시인이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슬픈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 줄 안다. 하지만 알면서도 나는 시인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시를 적어볼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인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제 시를 씁니다. 자, 여기서 시인관이 드러났어. 윤동주가 생각하는 시인관은 뭐였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슬픈 천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나도 그런 천명을 타고난 사람으로서 시를 한번 적어보겠다. 고통스럽지만. 이 앞에 이제 한 줄 시를 적어볼 거, 이 앞에는 이제 뭐가 써야 됐을까? 고통스럽지만. 쉽게 얘기하면. 자,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해야 되니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시인이니까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년 갑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땀내 사랑내 포근히 풍긴 학비 봉투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이 고국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주신 학비 봉투겠죠. 힘들게 일해가지고 학비를 벌어서 자식 유학비에 쓰라고 봉투를 보내주셨어요. 땀내와 사랑내가 담겼어요. 아주 어떤 겁니까? 학비 봉투가 소중한 그러한 학비죠. 소중한 학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님의 피땀 어린 학비 봉투를 받아서 난 뭐한다? 사연에 가면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자,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일본에서 유학 갔으니까. 근데 누구 교수? 늙은 교수의 강의 들어간다. 자,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의 삶에 대한 뭐가 드러납니까? 부끄러움이 들어, 부끄러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늙은 교수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늙은 교수, 여기서의 늙은 교수는 결국 뭡니까? 낡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낡은 지식을 배우러 간다라는 거죠. 고루한 지식. 자, 이거는 이제 낡은 지식, 이거는 어떤 지식일까?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에요.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의 이 시대적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낡은 지식을 나는 들어도 간다는 거예요. 나는 시인으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내 삶은 지금 이런 낡은 지식을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느껴진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이거는 이제 유년 시절에 대한 해상이겠죠. 자, 유년에 대한 어떤 해상.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죄다 잃어버렸다. 이거 상실이 상실. 자, 그러면 어린 때 동무들 다 어디 갔을까요? 일제강점기에. 뭐 남자애들은 일본 어떤 노동 현장에 끌려갔거나,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여자애들은 또 뭐 우리 민족의 아픔이죠.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남자들은 태평양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가거나, 그 하나둘 죄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 친구들은 희생당했다 이 말이죠. 내 친구들은 희생을 당했다. 그런데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친구들은 그렇게 다 죽고 끌려가고 했는데 나는 뭐라고? 나는 혼자 남아가지고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침전이 침전. 우리 침전물. 우리 그 화학 시간에 뭐지? 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쌤도 과학 잘했어요 옛날에. NaCl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이렇게 합하면 뭐 NaCl에서 침전하죠. 소금입니까? 그런 식으로 침전합니다. 그 침전은 이제 뭔가 가라앉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죠. 여기서. 그 하강적 이미지인데 이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뭘 드러내노? 무기력함 또는 좌절감. 이 침전한다는 것은 결국 무기력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 힘없이 가라앉는 거니까. 근데 나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고 이제 묻고 있죠, 스스로. 그 스스로 물으면서 반성하는 거야, 반성.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다른 친구들은 다 끌려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 뭐라고 동경유학 가가지고 이 빵실하게, 응? 현실 문제에 아무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지식 들으면서 홀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 여기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 또는 희생하는 삶을 의미할 거예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 이 윤동주가 바라는, 시적 화자가 바라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이렇게 살기 어렵잖아요. 자신은 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다?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자, 이제 나왔어요. 아까 제목 쉽게 씌어진 시.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는 쉽게 쓰여진다. 이 부끄럽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기 어려운 인생처럼 시도 어떻게 써야 된다? 어렵게 써야 된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인생과 시는 같다라고 이제 시적 화자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과 시는 같다. 인생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시도 그러한 희생하는 삶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담아야 한다. 그런데 인생은 살기 어려운데 내 시는 쉽게 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지. 쉽게 쓰는 시는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시도 어렵게 써야 되고 인생도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야. 헌신하면서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근데 나는 전혀 그렇지 못하지. 그 결국 쉽게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쉽게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고, 쉽게 살아가는 삶이 나는 뭐하다? 부끄럽다, 빌표. 부끄럽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다시,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 희생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어렵다. 근데 그 시는 인생을 담아야 되는데, 내 시는 그렇지 못하다.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 시는 어렵게 쓴 시가 아니라 쉽게 쓴 시니까 나는 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제목 자체가 쉽게 씌어진 시가 결국 쉽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그러한 삶에 대한 뭐를 담은 제목이다? 반성을 담은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1년의 반복이죠, 지금. 1, 2, 3, 4, 5, 6, 7, 8년인데, 지금 1년에 다시 8년으로 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주가 되어 있죠. 이게 완전 같지 않습니다.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자, 1년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였죠. 근데 8년은 지금 두 행이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아까 뭐라 했지? 1년은 창밖 그 다음에 육첩방으로 되죠. 창밖에서 육첩방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창밖에서 육첩방으로 변했다. 이건 무슨 말이? 카메라가 외적 세계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네. 밖에서 안쪽으로. 8년은 반대죠. 육첩방에서 창 밖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안쪽에서 밖으로 이제 이 카메라의 시선이 이제 옮겨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시는 처음에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와서 나를 관찰했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내부 세계를 관찰해 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노?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이게 참 부끄럽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나는 반성한다, 스스로. 반성을 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자, 이게 이제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들어온 게 이제, 뭐, 여기 이제 카메라가 이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변하는 게 1년이었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8년입니다. 8년. 8년에서. 내부 세계에서 외부 세계로 나가죠. 다시 얘기하면. 자, 여기서 창밖은 속살거리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서 안쪽으로, 방 안쪽으로, 그 다음에 나의 내면으로. 근데 나의 내면에서 다시 방으로, 다시 창밖으로 이렇게 8년에서 나가는 거예요. 시를 잘 적었죠. 어떤 다루고자 하는 어떤 그 시인의 눈, 시적 화자의 시선이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내부 세계에서 다시 외부 세계로 나가는 요걸 1년과 8년의 요 행을 서로 바꾸면서, 요렇게 서로 바꾸면서 이제 드러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밖에 외부 세계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하겠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몬다. 이거는 이제 등불은 결국 극복 의지가 되겠죠. 등불을 밝힌다. 극복 의지, 현실 극복 의지를 이제 갖게 됐어요. 뭘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반성해가지고 극복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등불은 또 희망이겠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극복 의지를 가지고 어둠을 조금 내몰고, 이제 어둠은 이제 뭐 암울한 현실, 뭐 일제강점기 현실을 말하겠죠.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이다 말이야. 시대처럼 올 아침. 아침은 우리가 오지 말라 해도 오죠. 이 시대는 이제 뭐 긍정적 미래를 말할 거예요. 다른 말로 강복을 의미하겠죠. 강복의 어떤 필연성. 아침이 필연적으로 오는 것처럼 강복도 필연적으로 온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이제 최후의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딱 여기 두 발 딛고 조국 강복을 염원하면서 딱 버티겠다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죠. 결연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좀 느낌이 그 나약했던 침전하던 그 나약했던 화자가 이 결연한 의지의 화자로 변했어요. 반성을 통해서.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가 두 명입니다. 나는 나에게.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었다. 이 나가 나에게, 이 둘 다 나겠지만 이 나는 어떤 나일까? 최후의 날까? 아까 침전하는 날까? 최후의 나, 침전하는 나. 이 앞에 나 누굴까? 자,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죠. 손을 내밀어줬으니까 구해준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구해줄 수 있는 이 첫 번째 나는 그렇죠. 이 최후의 나입니다. 최후의 나. 이 최후의 나입니다. 앞에 나왔던 최후의 나. 즉 이거는 내가 바라는 내 내면적 자아의 모습입니다. 내면적 자아. 다른 말로 이상적 자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 내 내면적 자아. 나는 나에게 이 나는 우리가 이 나를 현실적 자아라 합니다. 현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적 자아. 밥 주면 밥 먹고 뭐 자락하면 자하고 늙은 교수 강의 들으러 가면 강의 들으러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현실적 자아에게 이상적 자아, 즉 내면적 자아가 손을 내밀어서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앞에 나는 내면적 자아, 뒤에 나는 현실적 자아, 앞에 나는 이상적 자아, 뒤에 나는 그냥 무비판적인 그냥 대충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 자아가 현실 자아를 구해냈어요.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죠. 최초의 악수. 이건 이제 두 자아의 화해를 말하는 거예요. 두 자아가 이제 화해를 했다라는. 이걸 우리가 어떤 뭐 자아의 합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두 자아, 내가 바라는 자아하고 내가 살아가는 자아하고 합쳐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된 거죠. 결국 두 자아의 화해를 통해서. 결국 이제 두 자아의 화해를 통해서 이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는 거죠.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나 이제 앞으로 시 어렵게 쓸 거야. 인생 어렵게 살 거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살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 자아로 살아가기 위해서 늙은 교수 강의 들으러 가는 침전하는 나에서 벗어날 거야. 그래서 이상적 자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아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살아갈 거야 라고 이제 의지를 다잡게 된 겁니다. 매우 감동적이죠, 시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이제 이 시적 화자 윤동주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은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이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천명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동주를 저항시인이에요. 저항시인. 지금 윤동주가 무슨 저항시인이에요? 일제하고 싸우겠다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죠. 윤동주가 저항시인이라는 것은 윤동주가 가진 순수한 양심을 바탕으로 그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그 의지를 그의 시에
계속해서 이제 내보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가 아주 다분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동주 시인을 저항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이 시를 받고 다음으로 우리 이 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컴퓨터 같이 보면서. 자, 작품 클립부터 한번 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려 흉처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영상을 보니까
가슴 한편이 좀 약간 좀 저미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하자 또 윤동주라고 할게요. 그냥 윤동주의 어떤 정신, 그의 삶 이런 것들이 매우 감동적으로 그의 시와 함께 전해지는 한편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았는데 왜 스스로 그렇게 부끄러워했는지, 어쩌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동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해방 전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저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뭐 야사에는 무슨 뭐 주사 같은 거 많이 맞고 죽었다 돼 있는데, 아마 그 인체 실험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이제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죽임을 이제 당했습니다. 뭐 잡혀간 이유는 당연하겠죠. 이런 시들을 썼기 때문에 저항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혀간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다운, 영화스러운 그런 한 순수한 청년의 삶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동주라고 오늘날에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고 이제 학습활동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학습활동 가기 전에 제재 정리부터 하고 갑시다. 자, 여기 봅시다. 작가 소개는 잠시만 보겠습니다. 1917년 일제강점기라는 잔혹한 추위가 계속되는 겨울에 중국 명동천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문학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교내 웅변대회에서 자작한 글로 1등을 하기도 하고 중학교 재학 시절 교내 문예지를 만들기도 하는 문학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소년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소년은 학교를 자퇴하여 그의 소신을 지켰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에 대한 저항으로 자퇴를 서슴지 않았다. 그 소년은 바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였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시인 윤동주. 일제강점기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웠던 조선인 청년. 그의 흔적을 밟기 위해 그가 다녔던 연희 전문학교를 찾아갔다. 그곳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오늘의 연세대학교다. 연세대학교 안에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랐던 시인의 숭고한 정신이 나를 맞아주고 있었다. 시비 바로 뒤에 있는 핀슨관이 바로 윤동주 기념관이었다. 이곳은 그가 살았던 기숙사를 개조한 곳으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시인의 손때 묻은 각종 자료와 유품, 그리고 생전의 퇴고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원고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전시된 원고 속에는 문학에 대한 일념 하나로 살아온 치열했던 그의 삶이 보여지는 듯 했다. 이곳을 보고 있자니 윤동주라는 시인이 더 궁금해졌다. 그래서 찾은 곳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이었다. 윤동주 문학관은 생전에 그가 그랬던 것처럼 소박하고 간결한 모동 언덕 갈림길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윤동주 문학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만난 곳은 제1전시실이었다. 친필 원고 영인본이 전시되어 있었다. 아쉽게도 촬영이 금지되어 그랬듯 순결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임이 분명했다. 제1전시실을 지나 좁은 통로, 윤동주의 시 자화상에 등장하는 우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지은 곳이라다.
제2전시실 하늘 위로 가을바람이 스치온다.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본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통하는 이곳은 윤동주 시인의 감성이 묻어있는 소박하고 절제된 곳이었다. 제2전시실 옆으로 굳게 닫혀진 문이 인상적인 제3전시실이 있었다. 당시 우울했던 시대상이 잘 묻어나는 닫힌 우물이 이곳에서는 시인의 일생을 담은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데 어둑한 곳에서 그의 일생을 보고 있노라면 그가 살았던 그때가 떠올랐다. 줄기 빛은 일제강점기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의 올곧은 신념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던 별처럼 반짝이던 청년 윤동주의 삶의 끝이 떠올랐다. 인의 언덕이라는 곳을 마주하게 그가 거닐었던 인왕산 자락이 흐를수록 민족시 순수 문학을 꿈꿨던 악과 바람은 오늘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고 일상이 되어 우리 곁에 따뜻한 온기로 남아있는 듯 했다. 자, 제시 정리 가봅시다. 뭐 좀 길었는데 윤동주 시인의 어떤 문학관, 연희정문학교 등등 가보면서 시인의 발자취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쉽게 시인 시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고백, 반성, 저항적인 시다.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 다음에 제재는 이제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요. 쉽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주제는 자아성찰을 통한 암울한 현실의 극복 의지, 자아성찰을 통해서 현실 극복 의지를 다잡게 되었죠. 그게 주제가 되겠고, 특징은 두 자아의 대립과 하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그다음 상징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고취하였다. 등등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제재 구조는 1에서 4년까지는 회의감을 느끼는 거였고 너무 괴롭다라는 거였고 5에서 7년은 일제강점기에 시 쓰는 게 부끄럽다라는 내용, 8에서 10년은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총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학습활동 가봅니다. 자,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배경을 나타내는 시구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보자. 자,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구 뭐였습니까? 이거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자, 공간적 배경은 육첩방은 남의 나라. 화자의 상황. 자, 육첩방으로 짐작할 수 있는 일본 유학 중에 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밤에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학습활동 2번 가봅시다. 자, 이 작품의 강연에 나타나는 하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아까 구조 얘기할 때 잠깐 했었는데, 자, 1에서 4년이 이제 회의감을 느끼는 장면이요, 괴로워하는 장면이었다면, 5에서 7년은 시 쓰는 행위에 대한 어떤 반성. 자,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거. 시를 쓰는 일에 대해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쉽게 시를 쓰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거 추가하세요. 이거 완벽하지 않은데.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쉽게 시를 쓰는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쉽게 시를 쓰는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쉽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8에서 10년은 두 자아의 하해를 통해서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진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진다. 이게 8에 10년. 두 자아의 하해를 통해서 이렇게 현실 극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활동 3번 가봅니다. 자, 시대 상황. 그 당시 우리 시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어린 때 동무들 죄다 잃어버리고 뭐 그런 등의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적 상황이었겠죠. 아 이거 뭐 다 적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1942년 창작. 만주사변 31년 이후에 중국 대중 침략했고 우리나라 병창 기지화시켰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다다랐죠. 40년대 되면. 그래서 뭐 약탈할 수 있는 거 다 약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한국 신민화, 신사 참배 뭐 이런 것들 엄청 강요하는 시대였습니다. 문화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뭐 우리가 그 무장 항일 운동을 많이 했어요. 32년 윤봉길 의사의 뭐 폭탄 투척 뭐 등등, 이봉창 의사의 뭐 수류탄 투척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2번 1을 바탕으로 시구,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과 부끄러운 일의 의미.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건 뭡니까? 현실의 치열함을 담지 못하는 시를 쓰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다른 말로 쉽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부끄럽다. 시를 쉽게 쓰는 것이 부끄럽다. 쉽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 지금 자 우리 뭐 이 소설의 뭐 이 출판사는 지금 시를 쓰는 일을 시대 현실과 괴리된 거 생각해도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시를 쓰는데 쉽게 시를 쓰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거. 쉽게 쓴다라는 거. 그게 포커스입니다. 쉽게 시를 쓰는 게 부끄럽다. 즉 쉽게 살아가는 삶이 부끄럽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활동 4번. 다음 작품을 감상 한번. 요거는 이제 강야를 배워야 되죠. 자, 강야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활동 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차시 지금 47분 지났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